네, 안녕하십니까. 가공 샐러드입니다. 어, 저는 이제 가공 샐러드 맛 임용고시 교육학이라는 타이틀로 네이버에서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티스토리에도 개설을 했었는데 티스토리까지 하려니까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닌데 그것까지 운영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티스토리는 거의 지금 손을 놓은 상태고 네이버 블로그에는 제가 써놓은 책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대학교랑 대학원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포함해서 의사소통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이제 모르시는 부분에 대한 응답이라든가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의 어떤 애매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명쾌하게 해설해 달라 이러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좀 해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자기 연구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학원생 분들 중에. 그거는 제가 아쉽지만 대답을 못 해드렸고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걸 아니, 자기 연구인데 그거를 남한테 해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대답을 안 해드렸고요. 그거 외에 이제 교육학이랑 관련된 부분들 연구하는 분들 말고 임용고시 준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육학 자체에 흥미가 있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을 해드리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지금 회사 대표님과 만나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은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원도 나오고 이제 그냥 대학원도 일반 대학원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뭐 학위는 있습니다만 제가 뭐 꼭 이거를 본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게 저희 랩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얼굴도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약간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그게 거의 대부분인데요. 아마 걸리면 혼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대표님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권유를 하시고. 근데 저는 사실은 별로 그런 생각, 강의까지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뭐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일단은 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보다 조금 이제 이해가 약간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좀 더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는 것도 먼저 공부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언이라든가 조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알고 있는 거를 다른 분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고자 블로그를 운영했었던 거고요. 그런 목적과 지금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의 설득에 넘어가서 이렇게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게 됐어요. 이게 무엇보다도 뭐 그런 목적과 뭐 가외로 좀 더 제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먼저 제 강의는 모의고사 문제를 드리면서 그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드리고 관련된 이론을 좀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시점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점을 고려한 이후에 그 위에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현재 노량진에 교육학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평가 전공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시나? 잘 모르겠어요. 한 분 정도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평가를 전공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을 하기 전에
교육학 개론서를 좀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출간이 되어 있는 책들을. 제가 이제 전공이 평가랑 연구, 통계 이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죠. 평가인데 평가 전공이다 보니까 다른 연구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교육 통계라든가 교육 연구 쪽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들여다봤는데 해설이 아예 내용 자체가 좀 틀린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책 쓰신 분들 중에. 그리고 해설이라고 해야 되나,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설명이 좀 어디서 베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를 설명을 갖다 붙여놓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설명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분들이 일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책을 다 본인이 쓰신 게 아니죠.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초수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조금 제 말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강의를 듣고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보통. 그런데 교육학 개론서를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비문이 종종 나오는 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그 책을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쓰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그 모든 영역을 다 아는 게 아니죠. 저도 당연히 제가 전공이 평가 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은 잘 알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만 제가 다른 영역은 잘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제 전공만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은 잘 되어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이게 문맥이 맞는지 아닌지, 뭐 비문인지 아닌지 이런 검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 교수님의 책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넣다 보니까 앞 문장 한 문장이 한 문장인데 앞에 문장 앞쪽은 A 교수님 책에서, 문장 뒤쪽은 B 교수님 책에서 이렇게 따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문장이 이렇게 됐지 하고 그걸 뜯어서 찾아보면은 그 쓰신 교수님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검수 뭐 이런 거를, 그런 과정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대충 베껴서 냈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이 굉장히 쉬운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용고시라는 거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 예정이거나 이미 대학교를 졸업을 하셔서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셨거나 교육대학원 졸업 예정이신 분들을 수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볼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좀 질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공을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뭐 다른 분이 쓰신 책을 베껴오려면 내용 정도를 베껴와야지. 쥐스트라고 하죠. 그 어떤 내용의 핵심, 그런 거를 베껴와야지.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인데, 확실하게는 모르는 분야인데 강의는 해야 돼. 그러면 다른 분들 책을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책을 만들면 안 되죠. 적어도 그 어떤 핵심 내용을 자기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자기 문장으로 소화를 해서 자기 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책 같은 경우에는 2018년쯤인 것 같아요. 2018년쯤부터 이제 사실 제 후배 한 명이 뭐 좀 없느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임용을 봐야 되는데 뭐 없느냐 해가지고 뭐 자료가 없느냐 이래서 내가 써놓은 책인데 글쎄 뭐 완성은 안 됐지만 필요하다면 주겠다고 하니까 달라 이래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만 봐라 이러고 줬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너만 봐 이렇게 돼서 조금 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저는 다른 분들이 쓰신 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그거를 베껴서 넣지 않고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제 문장으로 쓴 거기 때문에 비문이 일단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 전공이 전공이니만큼 평가 쪽이 좀 잘 되어 있죠. 이게 평가 쪽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평가가 보통 이제 제가 들어보니 평가뿐만이 아니라 두 달을 이제 한 사이클로 해서 수업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 동안에 두 달 8주잖아요. 평가가 거의 마지막쯤에 수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진도를 착착착 예정했던 커리큘럼만큼 빼면 괜찮은데요. 강사님들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전공,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업이 좀 늘어지기도 하고요. 길어지기도 하고요. 쓸데없는 잡소리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진도를 못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평가 쪽은 이 논술형 시험이 도입된 이후에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우니까. 예전에 객관식 시험 시절에는 기출 문제가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리트리버 큐라고 하는데요. 인출 단서라고 하죠. 인출 단서가 객관식 선택지로 주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더라도 역으로 이제 문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형,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힘들죠. 아무리 인출 단서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거를 문장으로 구성하고 문단으로 구성해서 답안에 녹여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좀 소홀해지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진도가 밀리다 보니 평가나 연구, 통계 이런 쪽은 본인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뒤로 밀리면서 대충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크게 드러났던 문제가 됐던 시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이에요. 2019년. 그때 교육 통계에서 척도가 나왔죠. 리커트 척도. 굉장히 대표적인 척도 방법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척도라는 거는 척도를 어떤 척도를 쓸 것인지 이제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도를 결정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결정이 돼요. 이거는 사용을 할 수 없어. 이게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데이터 처리 과정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 데이터를 전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걸 뭐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정해져 버려요. 방법론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데이터 처리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척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죠. 그 안면 타당도라든가 내용 타당도 이게 좀 떨어진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학부생이더라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내신 것 같아요. 좀 약간 무리수는 있습니다만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무리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거 왜 보가더스 척도라든가 이런 걸 내면은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리커트 척도를 냈다는 데서는 저는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완전 무리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소홀히 강의를 하셨죠. 그럼 자기 책에는 실어놨으니까 적중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데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를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셨던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마 그분들 입장이었으면 중점을 그렇게 크게 뒀을까 약간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안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대표적인 어떤 척도법이라든가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점점 이제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량을 중요시하는 요즘 이제 학교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이제 썼던 그 교재는 일단은 그런 면에서 다른 분들 교재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중간쯤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여러분과 이제 먼저 강의를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먼저 평가 영역부터 시작할 겁니다. 평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안 중요한 개념이 뭔지, 그리고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내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리마인드하는 기회로 갖고 그리고 이제 뭐 좀 개념들 정리하면서 또 이런 평가라는 영역이 또 여러 교육학의 여러 영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교육 평가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강의를 보통 이제 학원 수업은 아침에 하시죠? 아침에 한 9시나 10시에 시작을 하시죠? 저는 저녁에 할 겁니다.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강의를 할 거고요.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어차피 녹화본을 보시기 때문에 크게 시간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저녁에 제가 이제 피드백하면서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아마 팀으로 이렇게 소규모 그룹으로 비대면 첨삭 같은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아마 한 7시 정도나 8시 정도부터 한 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첨삭 수업은 그거 외에 문제에 대한 해설과 그 전회 문제에 대한 해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은 아마 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저녁에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오픈도 저녁에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단 한 주에 2개씩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공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이제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을게요. 그 이메일 주소로 문제를 푸셔서 그거를 뭐 사진을 찍으시든 아니면 스캔을 해서 보내시든 해서 보내시면 제가 일일이 첨삭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메일 주소 같은 거는 저한테 잘 알려주셔야겠죠. 제가 이제 실수를 해서 다른 분께 보내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첨삭을 이제 해서 다시 보내드릴 거고요. 답안을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첨삭을 해드린 답안이 제공이 될 때쯤 해서 제가 작성한 모범 답안과 그리고 이제 해설 자료가 같이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맨 처음에 답까지 같이 드리면 다 커닝을 하실 테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그렇게 짜봤어요. 뭐 약간의 그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예외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런 프레임을 따라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첫 시간에는 문제의 해설을 해 드릴 거예요. 문제 해설을 해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시점이니만큼 7월이 된 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려 마지 않은 임용고시 날짜가 한 1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이제는 단편적인 지식만 조금 알아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시점이 됐어요. 이제는 그것들을 어떤 구조화된 문장과 구조화된 문단 내에 녹여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단편적인 지식을 대충 써서 내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 대충 모의고사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에서 뭐 점수를 그럭저럭 받아 오셨다면 이제는 고득점을 노려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육학 논술을 쓰면서 자주 하는 실수라든가 여러분이 간과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이제 글쓰기 지도를 해보면서 많이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교육학 논술이라는 그 장르의 글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는가. 교육학 논술은
어떠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며 그 항목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가 되어야 하며 그 배치할 때 어떤 글쓰기에 테크니컬한 팁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